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그 비트코인과 그리고 트럼프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어떻게 연합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달러 패권 머스크 트럼프가 설계하는 비트코인의 미래 저자 김창익입니다.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그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 트럼프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어떻게 연합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 트럼프가 대승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단언하자면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승리한 쪽에는 승리한 대로, 패배한 쪽에는 패배한 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텐데, 인종 문제라든지 성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워크라든지 좌파 포퓰리즘 등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단어만 딱 꼽으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트럼프가 카멀라 해리스를 이기고 공화당이 이번에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선거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CNN이 이제 출구조사를 하면서 투표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고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5%. 선거는 50대 50%면 이기는 게임인데 75%가 이번 정부의 고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원래 누가 이기는지는 정해진 게임이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어떤 정도였는지 한번 숫자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바이든 정부 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로 따지면 3%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3.4 평균 성장을 했고요. 미국 같은 선진국이 3% 이상 성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성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연간 3% 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중국의 성장률도 10%에서 반토막이 나서 5%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4%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3%다. 이건 굉장히 고성장 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 기간 동안에 연평균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3.4% 경제 성장을 하고 마이너스 5 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칸 앞으로 갔는데 5칸 뒤로 갔으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주머니 사정은 2칸 뒤로 간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서민들이 훨씬 더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이 대다수니까 바이든 정부 때 경제 성장률로 이득을 본 사람보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의 수가 훨씬 많고 이게 80% 정도에 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은 뭘까요? 그 인플레이션을 정의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우리가 얼핏 이해를 하면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사실은 물가가 오른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화폐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GDP가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상품 경제는 실물 경제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화폐가 많이 발행돼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상품을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화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본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바이든 정부 때 왜 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 문제를 따져보면 사실은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미국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되짚어 가보면 사실은 코로나 때 그 트럼프가 집권 일기 말년에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정권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 정권의 그 빚을 후 정권이 갚는 거고 전 정권의 실정을 후 정권이 떠안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도 그랬고 공화당도 그랬고 전 정권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트럼프가 집권 2기 선거에서 패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19년 3월에 코로나가 발발 다음에 FED가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양적 완화를 결정한 돈이 달러가 7조 달러이고요. 그걸 따라서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달러로 환산해서 돈을 푼 금액이 20조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이거는 2019년 그 해에 전 세계 글로벌 GDP가 대략 100조 달러 정도니까 전 세계 GDP의 20%를 3월 달에 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푼 거는 그 이후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풀었고 실제로는 풀지 않은 금액도 상당합니다. 미국은 7조 달러를 풀겠다고 해놓고 FED가 국채를 산 거는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정도였어요. 샀지만 립 서비스를 사실 한 거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7조 달러가 풀렸다고 심리적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조금 살리는데 효과를 봤습니다. 20% 정도가 일시에 풀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돈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손에 들어와서 생산성을 높이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갤럭시가 20% 이상 생산이 되면 물건값하고 화폐 대등해지기 때문에 물건값이 안 오르는데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생산은 안 되고 시중의 화폐량은 늘어나고 물가가 엄청나게 뛰는 압력을 받았죠. 시차를 두고 당장에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바이든이 집권한 다음에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억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하소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면 트럼프한테 모든 실패의 원인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치 현실이. 20% 정도가 평균 물가가 오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20%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더 많이 체감하게 되는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 사치품 물가는 오르지 않아요. 화폐가 많이 풀려도. 왜냐면 안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듭니다.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고급 모피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안 사면 되니까. 하지만 쌀하고 밀가루는 안 살 수가 없거든요. 석유하고. 왜냐면 내가 안 사면 추워 죽거나 굶어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 쌀값이 오르고 석유값이 더 많이 오를 거예요. 평균 20 정도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쌀값이나 석유값은 대여섯 배, 수십 배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서민들이 훨씬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5.5%라고 하는 거는 햄버거를 사 먹어야 되고 석유를 사서 집에서 난로를 떼야 되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가가 두세 배 이상 뛴 겁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오를 때 또 부자들은 이득을 봐요. 왜냐면은 물가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득을 보겠죠. 하지만 서민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고통 어떤 그 원성이 나올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에 산채로 잡아먹혔다라고 카피를 써서 SNS에 돌리고 캠페인에서 외쳤어요. 당신들은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인플레이션에 산채로 잡아먹혔다. 자, 이게 머릿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사자한테 물어뜯기는 술록들 또는 그 로마 시대 때 글라디에이터들이 그 귀족들 앞에서 싸우다가 칼에 찔려 죽는 이런 모습들이 연상이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표심을 그냥 전국을 찔러버렸던. 그 역사적으로 그렇고 21세기에 와서도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단 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올해 미국 선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상 유례 없는 선거의 한 해였죠. 일본에서도 선거가 있었고 유럽에서도 EU에서도 여러 나라의 선거가 있었고 심지어 이란에서도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권 여당이 패하거나 굉장히 좀 힘든 선거를 치렀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그랬고 마크롱도 그랬고 영국에서도 보수 이번 집권 여당이 상당히 큰 고통의 나날을 보냈었죠. 왜 그러냐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이 점을 공략해서 선거에서 이번에 승리를 한 겁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뿌린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이익 이것들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이익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시각에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돈을 찍어내는 거거든요. 돈을 찍어내서 이익을 보는 트럼프가 말한 용어로 하면 특정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고 트럼프가 그것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세력들입니다. 바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졌다고 하면은 부동산도 있지만 사실 월가의 금융 세력들 JP모건,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이 있어요. 월가의 금융 세력들의 헤드쿼터가 우리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FED입니다. FED는 금융 세력들이 360억 달러 그 금액의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FED가 돈을 찍어서 어떻게 돈을 버냐면요. 일단 미국 정부는 화폐 발행권이 없어요. FED가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FED한테 돈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FED는 그냥 공짜로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FED는 미국 재무부한테 그러면 내가 돈을 찍어줄 테니까 너는 채권을 발행해서 나에게 줘. FED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미국 정부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회계장부에는 미국의 채권이 자산으로
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7조 달러 정도의 그 채권을 발행해서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뿌린 거예요. 그러면 FED가 7조 달러의 달러를 발행해서 미국 정부한테 줍니다. 채권을 사줍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 7조 달러 뿌렸겠죠. FED는 7조 달러 채권에 해당하는 연 4% 정도의 채권 이자율을 수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은 사실은 FED 아까 출자했던 JP모건 등등의 주주자들에게 그 자기 자본금 출자 금액의 6%를 매년 배당금으로 줍니다. 그럼 이걸 복리로 계산하면 한 1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출자 금액의 원금을 회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로 만약에 50년 정도를 FED가 운영됐다고 하면은 이미 40년 전부터는 그냥 순이익으로 매년 3조 원 정도가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매년 3조 원이라고 하니까 뭐 삼성전자가 연간 100조 원을 버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연간 100조 원의 매출을 올린 다음에 다 제하고 나서 순이익은 10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번 밑에 직원들을 짜내고 공장을 돌리고 밤샘 작업을 하고 갤럭시를 만들어서 연간 10조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미국의 JP모건이나 이런 그 주주회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도 연간 3조 원 정도가 지갑에 쏙쏙 들어오는 거니까 얼마나 그 불균형한 세계 어떤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이거를 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백인들을 산채로 잡아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배부른 사람들은 월가의 JP모건이나 제이미 다이먼 같은 회장들은 배가 불러요. 배가 터져 죽겠는데 미국의 백인 국민들은 배가 고파 죽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그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그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멤버십에 가입하는 연회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통화 가치의 하락, 화폐 팽창에 의한 통화 가치의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돈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연준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이 더 세금을 낸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면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세계화 때부터 1974년에 페트로 달러 체제가 된 다음부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71년에 닉슨이 금 태환 중단 선언을 한 다음부터 태생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제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근본이제를 무시하거나 근본이제를 폐기한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15세기 때 그 18세기까지 스페인 전쟁 때문에 있었던 스페인 페소가 인플레이션이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영국이 1차 대전 때 패한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금이 미국으로 다 간 다음에 인플레이션이죠. 독일이 1차 대전 때 패한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치르기 위해서 마르크화를 막대하게 발행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에요. 모든 인플레이션의 공통점은 근본이제가 없는 상황이거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돈을 쓰기 위해서 정부가 무작정 화폐를 찍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WTO 가입 위해서 내는 그 연회비성 세금으로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을까를 설명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환율이 떨어져서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삼성 갤럭시가 미국 사람들이 살 때 더 비싸진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 우리도 금리를 떨어뜨려요. 우리도 금리를 떨어뜨리면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은행에서 빚을 쉽게 내서 집을 사고 안 갔던 여름휴가를 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화 체제에 가입하는 순간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때 우리는 더 낮춰야 되고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더 높여야 되는, 그래서 이 금리 차이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통화 정책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민감한 통화 정책이 없었습니다. 금태환이 유지가 될 때에는 달러 가치가 금의 가치에 연동이 되고 전 세계 화폐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연동이 됐으니까 환율 차를 막기 위해서 돈을 풀고 쪼이는 식의 금리 조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달러가 금에서 자유로워지니까 환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풀고 쪼이는 금리 차이가 발생해서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세계화 체제에 가입한 대한민국이 치러야 될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인플레이션 비용, 달러를 찍어내서 받는 그 미국의 FED의 이익을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고 FED 입장에서 보면은 매출 수익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트럼프는 선거의 본질은 뭐냐면 51%의 득표수를 얻는 거예요. 선거에 이기는 방법. 아무리 아름다운 명분을 갖다 대고 공약을 해도 51%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선거는 지는 게임입니다. 트럼프는 자기는 부자고 금수저인데 51% 이상 되는 그 백인
하층민들이 왜 괴로워하는지를 알았고 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는지를 집중한 거고요. 트럼프는 이제 공약을 했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이익을 보는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 불균형한 구조 이걸 이제 언밸런싱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이 불균형한 세계 경제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인 중산층 하층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고 다시 잘 살게 미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받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고열을 빨아먹는 그 돈을 많이 버는 월가 금융 세력. 사실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유대 금융 세력들 미국의 이익을 뺏어가지 못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중국에게 고율 관세를 부과 공장을 미국에 짓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화거든요.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중국에서 저가 물건들을 생산하고 미국이 재정 적자를 통해서 방출된 달러로 미국 시민들이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그 중국산 제품을 사주는 이 구조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중국에서 싼 제품이 생산되니까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FED가 달러를 많이 발행해서 화폐가 팽창되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제 구조입니다. 세계화는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지 못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고 관세 장벽을 쌓아서 미국이 제조업의 어떤 그 전성기를 다시 가져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그 관세만큼의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합니다. 당연히 미국 시민들은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공장이 생기고 옛날 철강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겼지만 다시 이제 철강회사가 미국에 지어지고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지어지고 하게 되면 다시 러스트벨트가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러면 미국 시민들이 다시 잘 살게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중국산 제품이 안 들어오고 60%의 고유 관세를 때리면 당연히 물가는 60%가 높아질 테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화되고 미국 시민들이 더 고통을 받는 거 아니야? 트럼프는 멍청이야, 이디엇이야. 쟤는 그냥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트럼프 공약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면 유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중국산 제품을 60% 넘게 돼서 앞으로 팬티하고 젓가락을 100원에 샀던 거를 160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석유값이 떨어져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물가 상승률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것들을 다 하려면 10조 달러 이상 그 집권하는 동안에 10조 달러 이상의 채권을 발행할 거라고 해요. 근데 이미 민주당은 2024년에 4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미국이 지금 3, 4조 달러의 채권을 발행한 건 통상적인 거고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공약을 추산해 보면 4년 동안 10조 달러예요. 연간 2.5조 달러인데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재정 적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놨죠.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화를 위해서 사실은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반세계화주의자예요. 세계화를 하지 않고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너는 네가 공약한 거는 1년에 3조 달러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재정 지출을 어떻게 줄일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해답이 일론 머스크에게 맡기려고 하는 정부 비용 효율위원회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입니까?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직원의 80%를 다 잘랐어요.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정하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좀 유감입니다만 그래도 평가는 트위터는 그때부터 잘 운영이 돼요. 처음에는 광고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은 그 좌파 금융 세력들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았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비정하게 생산 비용을 줄일 줄 아는 냉혹한 CEO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원가 절감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됩니다. 기업이 망합니다. 기업이 망하는 것보다는 인력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게 CEO가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에게 왜 그 정부 비용 효율위원회를 맡기려고 할까요? 연간 지금 재정 적자가 대략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중에서 7천억 달러 정도만 적자를 줄여도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일,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왜 이렇게 그 궁합이 잘 맞고 지금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할 정도로 왜 궁합이 잘 맞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일에 일론 머스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일론 머스크가 내가 그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스페이스X가 화성에 로켓을 띄우기 위해서 인허가가 필요한데 바이든은 지금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트럼프에게 올인을 해서 내 인허가를 받아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선택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러면 제가 나한테 2천억 원 정도를 대주고
인허가를 해줄게 뭐 이렇게 장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그 냉혹한 그 CEO의 거예요. 원가 절감에 굉장히 천재적인 또 그리고 그 추진력을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 적자가 줄고 무역 적자가 줄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 발행되는 화폐 달러 발행량이 줄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화되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이 융성하면 미국 백인들이 다시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도기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는 한동안 충격을 받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가 되면 한동안 S&P 500 지수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좌파에서 많이 공격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 봐라. 쟤는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증시가 폭락할 거라고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딱 그냥 그 말만 딱 따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면 당연히 달러 발행량이 줄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 가지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백인 중산층들이 다시 잘 살게 되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다시 건강해지는 건강을 회복하는 이 경제가 되면 당연히 달러가 다시 강세를 띠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치료 기간을 거치고 나면 처음에 약물을 주사하고 할 때는 반응 때문에 몸이 아프겠죠 많이 약을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사능 치료를 하면 몸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암세포를 죽이고 나면 몸이 훨씬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미국 경제 본질적인 문제를 둘이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본질을 해결하는 거 여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질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트럼프를 또라이라고 해왔고 하지만 이제 많은 오해들이 많이 풀리고 이제 좀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트럼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오해들이 좀 풀렸는데 사실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본질이 뭐냐? 그러면 금융 세력이 달러를 발행해서 먹고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전 세계의 불균형한 이 경제 구조를 산산조각 내고 암세포를 다 죽여서 방사능 치료를 해서 미국의 경제를 다시 암에서 회복된 건강한 경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멕시코에다가 장벽을 쳐서 이민자가 못 들어오게 하고 중국의 제품에 60% 고일 관세를 때려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 좌파 이념을 퍼뜨리는 아이비리그들의 기부금에 세금을 매겨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미국 아이비리그에 기부금을 못 내게 하겠다. 이거 되게 그냥 그 현상만 놓고 보면 굉장히 못된 짓이고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하려고 하는지 하나하나 가만히 보면 그 트럼프는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본질을 이해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트럼프 집권 2기를 보셔야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일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보호무역주의 세계화에서 이득을 얻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 일단은 수출하기 힘들어지니까 일단 첫 번째 이제 어려울 거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4천억 원 이상의 방위비를 요구하니까 4천억 원을 내면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수출이 분명히 줄어들 거고 방위비를 내야 됩니다. 안 내거나 아마 못 배기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위비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의 방위비가 큰 돈인데 당연히 큰 돈인데 이게 국가 단위에서 생각하면 4천억 원은 사실 큰 돈이 아니에요. 그냥 4천억 원을 빨리 주고 대신에 우리가 뭘 요구할지를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4천억을 받아가서 트럼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값으로 기름을 넣으면 리터당 대략 아무리 싸도 1,5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름값으로 한 달에 한 20-30만 원을 씁니다. 그다음에 생각해보세요. 기름값이 만약에 절반으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세금 때문에 절반까지 줄지는 않겠지만 1,000원으로 줄었다고 생각해보세요. 30만 원 내던 거를 2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쓰는 그 석유량을 환산하면 대략 그 석유값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우리가 하루 1,0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위비로 우리가 4천억을 냈을 때 석유값이 줄어들면 일주일이면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석유값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를 거절하고서는 트럼프 2기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분명히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전 세계 달러 화폐량이 줄어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달러 발행량이 줄어들면 미국의 금리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럼 우리도 물론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낮추는 국면이 됐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무역 흑자를 위해서 미국의 금리를 더 낮출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도 금리를 낮춰야 되고요. 본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달러 화폐량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경제 국면이 되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경제 구조로 장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어떤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정당하는데. 왜냐면 5년만 보고 그 통치를 하지 내가 다음 정권에 줄 선물을 만들지 않아요. 정치는 절대로.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 같은 사람들과 학계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것과 아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